이럴 가능성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트럼프 지지율이랑 해리스 지지율이 막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차이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 반도체주 급락에 뉴욕 증시 랠리 중단. 자, 일단은 이게 왜 그렇냐? 봤더니 ASML 실적 충격에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572조 원이 증발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어라? AI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올랐고 반도체 기업들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좋았냐? 그러면 엔비디아도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들 다 꺾이는 거 아니야? 반도체 관련 섹터들 미국 증시에도 쭉 영향을 줬죠. 그래서 ASML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종목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반도체주 급락에 뉴욕 증시 랠리 중단. 자, 볼게요. 뉴욕에서 열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쭉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 여기 세터인데 얘네들이 실적이 한 가지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꺾였다, AI가 꺾였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꺾일 수 있습니다. ASML만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악재나 이런 부정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얘네들이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AI가 꺾였고, 뭐 버블이 터졌고, 반도체가 꺾였고, 그렇게 보시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 자, 미국 뉴욕주 제조업 업황 위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1.9. 자, 거기다가 뭐까지 조금 악재를 끼얹었냐면, 뉴욕에서 발표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10월달 거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한 11.5 정도, 23.4포인트가 급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좋게 나왔고, 뭐 신규 주문, 출하, 재고, 운송 부분 다 지표들도 전월 대비 약화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미국이 뭐 제조업 지표로 가는 국가입니까? 서비스업을 봐야지.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안 좋으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뭐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온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 그리고 보시면 미국 대선 도박 시장 트럼프의 베팅, 트럼프 미디어 비트코인 띄었다. 자,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세하다.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해리스보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미 해리스도 흑인들한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막 이런 혜택들, 이러저러한 혜택들도 많이 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그럴 때 무조건 트럼프가 됐다. 이건 그냥 올라갔으니까 트럼프 이유 갖다 붙이자. 그런 게 가능성이 높겠죠.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맞겠다. 롱총산, 쇼총산 나왔기 때문에 오를 때가 됐기 때문에 올랐다. 그게 오히려 더 맞지. 현실적이지. 제가 우리 멤버십 방송도 그렇고 정규 방송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죠. 10월달 롱뷰라고. 10월달에 1, 2, 3, 4일 살짝 빠지니까 앵무새 같이 막 달려들어 막 와가지고 빠진다며요. 업더 보네요. 10월 중순 넘어서는 좀 쭉 들어갔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선 도박 시장 트럼프의 베팅을 했는데 트럼프 미디어 비트코인 띄었다. 그리고 우리가 폴리마켓 있죠. 폴리마켓의 트럼프 지지율이랑 해리스 지지율이 막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차이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럴 가능성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선 캠프라면은 폴리마켓에서 투자를 할 것 같아. 베팅을 할 것 같아. 대선 캠프 돈으로. 그래서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야 이기네. 왜냐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폴리마켓을 좀 신빙성 있게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돈을 베팅하는 거죠. 미쳤다고 내가 내 재산을 베팅하고 돈을 베팅하는데 그만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후보한테 베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마켓에 좀 이런 신빙성이 높은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후원금 받은 거 정치 후원금을 여기다 베팅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트럼프에다 베팅을 해.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율도 올라감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는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 보여요. 그것도 맞겠지만 트럼프 대선 캠프가 여기다가 자금을 넣지 않았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 거는 누군가 대규모 자금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몇백만 달러 이게 아니라 한 몇천만 달러, 몇 억까지는 안 되겠죠. 뭐 한 몇천만 달러 정도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딱 30일 지켜보겠다. 미국 이스라엘 최후 통첩. 자,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가만둘 수 없겠죠. 말을 안 듣습니다. 막무가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너네 말 안 들으면 무기 안 줄 거야. 최후의 통첩을 했다는 거. 평화군 해가지고 막 건드리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입지에서도 뭐 경제기구나 이런 정치 뭐 이런 군사 방위 기구에서도 입지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쉽사리 뭐 안 듣는다, 그냥 지네 마음대로 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자, 집 나간 집도끼의 당근책, 해리스 흑인남 구의 공약. 자, 해리스 아주 초조하죠? 똥줄이 탑니다. 지금 해리스가 초조하고 똥줄이 타는 이유는 뭐냐면, 해리스가 그동안 트럼프한테 조금 우위를 보였던 거. 역사적으로 흑인 대통령이 있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이제 당선됐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공통점이었냐면은, 흑인 남성들 표,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흑인 남성들 표심이 높았는데, 해리스가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 중에 흑인들 남성 표가 제일 낮아요. 지지율이 제일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뽑아줄 거라 생각했던 흑인 남성들이 돌아서 버렸어. 그래서 급하게 흑인 남성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또 거기다가 또 오바마가 펜실베니아였나요? 병합주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흑인 남성들이 막 반발을 해. 야, 가리키려고 드는 거냐? 누가 모르냐?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오히려 오바마가 도와주려고 나왔는데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을 했다. 그래서 해리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흑인 남성들을 위해서 해당 지역 기업가들한테 2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들. 발병률이 높은 이런 질병들한테 대응할 수 있게끔 보건정책 이런 것들 내세우고, 그리고 뭐 암호화폐 투자를 뭐 얼마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뭐 보장해주겠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리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무래도 여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여자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지금 그 키포인트가 그게 아니거든. 언젠가 걸고 넘어지고 이제 가야 될 문제이긴 한데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흑인 남성들이 뭐를 두려워하고 뭐를 문제 삼아하고 뭐를 원하는지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악효과가 나고 있다는 거. 거의 뭐 트럼프로 기울어졌다고 봐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해리스는. 그러니까 해리스 그 허니문 효과 때는 살짝 고민도 했어요, 사실. 해리스가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첫 끝발이 개끝발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 자, 중국 수요 둔화, 이스라엘 저강도 보복 소식에 유가 5% 급락.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떨어졌고, 아까 미국 증시 보시면 유가 기업들, 원유 에너지 기업들이 다 빠졌죠? 그러한 이유라는 거. 중국이 수요가 지금 다시 둔화가 됐고, 이스라엘도 중동전쟁 우리 안 하겠다, 좀 약하게 하겠다, 저강도 보복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유가 떨어지고 에너지 기업들이 쭉 떨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10월 18일 중국의 GDP 얼마나 나올 건지 그거 지켜보셔야겠죠. 자, 구글 미국 소형 원전 기업과 첫 계약, 원전으로 데이터 센터 가동. 자, 요거는 제가 한 1년 정도 됐나요? AI 기업, 뭐 엔비디아 투자, 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AI에 대한 투자를 놓쳤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어떤 거 보시면 된다? AI 섹터의 최대 수혜주 요런 기업들 섹터들을 보자. 원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거 원자재, 우라늄 말씀드렸죠. 구리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우라늄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런 원전 기업들, 이런 애들은 앞으로 향후 1년 뒤, 뭐 2년 뒤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이런 섹터들 가져가시는 것도 전 좋아 보여요. AI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지금 막 900%, 막 1000% 가까이 올랐는데 부담스럽잖아. 소형 원전이나 에너지 전력주들. 자, 고금리 빚 손 놓은 신흥국 연쇄 디폴트 경고. 아마도 제가 작년부터 한번 몇 번씩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은 해당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신흥국들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언제 되냐, 이게 내년부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국가들 내년부터는 이제 연쇄 디폴트 가능성 있어요. 요게 이제 뭐랑 맞물릴 거냐면은 일본.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일본의 금리 인상. 그래도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더불어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이 미국이 위험한 게 아니라 누가 위험하다? 동아시아가 위험합니다. 큰돈 벌기에 온다. 겁없는 개미들 뭉칫돈 들고 우르르. 자, 이게 뭘까?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의 소비 지표, 뭐 노동 지표, 뭐 CPI 요런 지표들을 보고 야 경기 침체 아니야. 국가 GDP 봐라.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 하일드 지표. 우리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어떻게 보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하일드 채권. 미국 국채와 수익률이 높고 위험한 정크본드 같은 투기 등급의 이런 채권들 서로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요거는 경기 침체다. 이 회색깔이 경기 침체죠. 우리가 유럽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스프레드 간격 차이를 보고 배웠죠. 가격 차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유럽이 힘들다. 똑같아. 미국의 자산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 미국 국채와 위험성 높은 이런 정크본드 같은 것들 채권들 얘네들의 채권 수익률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채권 수익률 차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경기가 어떻게 된다? 침체가 왔죠. 무너졌죠. 자, 지금 볼게요. 2024년도 침체 왔나요? 하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벌려졌어요? 하나도 안 벌려져 있죠. 근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어디로 그 자금을 몰리고 있다? 자금들이 투자자들 자금이 위험성 높고 이자 많이 주는 채권에 몰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바본가? 경기 침체고 위험성 높은 이런 고이율을 주는 이런 기업들 다 무너질 건데 경기 침체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성 채권에 몰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일본 니케이 증시 3개월 만에 장중 4만 선 돌파. 일본 증시가 다시 상승합니다. 자,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 이시바 총리가 딱 당선되고 나서 일본이 막 불안정했죠. 야, 저분 금리 인상하는, 총리다. 위험하다.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일본 증시가 상승 우상향을 합니다. 왜? 시장을 잠잠하게 조금 안정감을 줬어. 그러면 일본의 아무리 이시바 총리가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은 총리여도 쉽사리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없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일본 증시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경제도 주저앉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올리긴 올려야 돼요. 대신 점진적으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안 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 걱정하지 말자. 12월 전까지는. 자, 테슬라 비트코인 전량 이동 총 7.6억 달러.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걱정 안 할 걸로 봐요. 쉽게 매도가 나올까?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쉽게 매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내년 뭐 상반기나 좀 넘어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그때는 팔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팔지 않았을까? 우리 이미 회계연도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 K밈코인 페페불닭 사전 판매 120만 달러 돌파. 오프라인 매장 론칭 예고. 자, 이거는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닭볶음면 유행이죠. 왜 라면이 유행일까? 요거는 또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최근에 막 런닝 그 여의도나 좀 이쪽 그 여의나루 보면 막 런닝 동호회들 엄청 많죠. 왜 런닝 동호회가 성행할까? TV에 나와가지고 그 기안84 그분 때문에 흥행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불닭볶음면을 왜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뭐 불닭볶음 이렇게 페페불닭 토큰을 뭐 갖고 있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우리 그냥 재미로 봅시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런 뭐라 그럴까 사업을 할 때는 코인 발행도 좋지만 NFT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도 너무 좋을 거다. 얼마 전에 제가 백화점을 갔는데 어떤 그 가구 원목으로 만든 가구 상품을 사면은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던 게 뭐였냐면은 해당 NFT를 준다고 합니다. 그 가구를 사면. 그럼 그분은 똑같은 돈을 갖고 똑같은 돈을 지불하고 가구도 사고 NFT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용 한번 해드릴까요? 요거 진짜 상업적으로 써먹으면 기가 막히지. 자, LG에서 내가 전자제품을 팔아. 근데 그 상품에 NFT 카드를 줘. 그럼 지금 당장은 야 저거 사봤자 NFT 카드 뭐 할 건데? 그냥 뭐 쳐다보고 있을 거 놀 거야? 아니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냐면은 보세요. LG, 뭐 삼성 이런 데서 메타버스 생태계가 열릴 겁니다. 메타버스 생태계가 열리면 내가 실제로 LG 그 대리점 본사에 가가지고 내가 냉장고를 샀어. 그러면 LG가 만든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그 냉장고를 우리 집에다가 놓고 꾸밀 수가 있게끔 될 거예요. 그럼 LG의 냉장고 가전제품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 미친 듯이 늘어나겠죠.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 동서가구 있죠. 동서가구에서 장롱을 파는데 장롱으로 만든 NFT를 팔아. 근데 그 동서가구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열었네.
거기서 소비까지 활성화되고 삼성이나 아닌 다른 이제 협력 업체들과 같이 들어와. 그 메타버스 생태계를. 자기 집도 꾸미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 요렇게 들은 겁니다. NFT.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NFT 시장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리플 SEC와의 법적 대응 전략 공개, 법적 절차가 내년 7월까지 지속. 제가 이번에 리플이 SEC 소송이랑 해서 좀 긍정적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야, 괜찮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가격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리플 홀더분들은 그냥 오래 갖고 가시고 내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리플은 안 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년 7월까지 리플 SEC 소송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7월까지는 리플이 막 이전 전고점 막 5,000원, 막 2배, 3배 이런 상승은 좀 힘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년 7월 안에 상승장이 다 끝나 불장이 마감이 돼. 그러면 오히려 더 리플은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리플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시고 내가 현금이 있는데 리플을 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 암호화폐가 미래다. WLFI 토큰 판매 첫날 900만 달러 판매. 뭐 접속이 다운이 되고 막 했는데 크게 막 반응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3억 달러를 모집하는데 900만 달러? 지켜봐야겠죠. 자, 5대 거래소 3Q 예치금 이용료 160억 지급. 업비트 121억. 진짜 승질이 납니다. 업비트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빗썸은 뭐 오래된 거 알고 있고. 이번에 3분기 예치금만 업비트 121억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예치금이 뭐냐면 내가 업비트에다 코인을 살려고 업비트에다 입금을 해놓으면 그 돈 갖고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집불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데 다 합쳐봤더니 업비트 121억이죠. 17년도 그러면 17, 18, 19, 20, 21, 22, 23, 24, 2분기까지 8년 동안 예치금 누가 먹은 거야 그러면? 전 이래서 국내 거래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동안 예치금 8년 동안 누가 먹었어요? 그 돈 갖고 뭐 했는데 답답합니다. 기존의 해외 거래소에서는 뭐 예치만 하고 있어도 예치 이용료 이자 막 미친 듯이 주는데 답답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에서 2조 9천억 원 이자 지급 능력도 급가 이런 식으로 그동안 뭐 했니? 이자 예치금 안 주고 그동안 소급해서 줘야지 안 준 것들 답답합니다. 자, 스텔라제랑 마스터카드 파트너십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우리 코인 이슈 예전에 포트폴리오 보시면 스텔라 있었죠. 스텔라 갖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스텔라 갖고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리플이랑 그냥 똑같아. 스텔라나.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58.8 3년 반 만에 최고치. 요게 아마 2021년도 4월달 이후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높은 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 뜻은 비트코인 흡성대법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기대해도 좋을 거다. 라는 말씀. 자, 비트코인 신규 거래 투자자 매수 재개 평단가 62,200달러. 신규 고래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올라가니까 꿈틀꿈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불장이 들어간다는 거. 구독자분들 이제 공부 단톡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코인 이슈 구독자분들 멤버십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도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래서 1500분 선착순으로 저희 톡방을 만들 겁니다.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여기 1500명 꽉 찬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여기 톡방에서 뭐를 해줄 거냐? 저희 방송들 있죠? 정규 방송들 정리해가지고 요약본도 드리고 좀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 요런 그 기사들 그런 것들을 좀 올려드릴 겁니다. 내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코인 이슈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톡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조금 시그널 드릴 겁니다. 좋은 내용들을 선착순으로 이제 드릴 거니까 1500분 꽉 차면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3억 7천만 달러. 사이즈가 다르죠. 규모가 다릅니다. 뒤집어지게 들어왔어요. 뒤집어지는 금액 지금 들어왔다는 거. 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9월 19일 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준 50bp 내리니까 위험성 자산 수요가 조금 늘었죠. 늘어나고 난 뒤에 9월 말. 그 뒤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요 정도까지 금액이 안 들어왔어요. 요 정도 금액은 언제냐면은 3월달 현물 ETF 딱 승인됐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뜻은 올라가는구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2억 8천만 달러 블랙록 뒤집어진다는 거. 자, 이더리움 ETF
뭐 반응이 없어요. 유출이 오히려 나오고 있고 지금은 반응이 당연히 없는 게 맞겠죠.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17일날 발표되고요. 17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됩니다. 아마 유로와 같이 낮추면 또 달러 강세가 살짝 돌겠죠. 달러 강세라고 해서 비트코인 무조건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미국 소매 판매 17일 이거 중요합니다. 0.3 저도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봐요. 소매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걱정할 필요 없고 신규 주택 판매 국내 총생산 아마 3분기 속보치 발표될 건데 3%전 아니면 후 봅니다. 3% 후반대가 아니라 2% 중후반, 3% 초반대 그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일본 금리 결정 동결할 가능성 높고요. 근원개인 소비주 PCE 이번에 발표된 PPI가 살짝 높게 나오면서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PCE 무난하게 넘어갈 걸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1월 1일날 미국 실업률 비노kon지수 중요하겠죠. 실업률도 좀 크게 높아질 걸로 보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번에 한 4일 정도 파업 들어간 거 아니면 허리케인, 태풍 이게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 그리고 11월 8일에 연준 금리 결정 대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크게 중요한 지표는 없고 요것만 잘 버텨내면은 11월달 기분 좋은 11월달에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리스가 계속해서 밀리는 판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자산시장은 또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고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그쪽 섹터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켜보자고요.